다시 우리 안정주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학력이 저하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두세 배나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업종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해법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회의가 그렇게 잘 몇 번 열리지 못했고, 그전에는 매달 회의를 열렸는데, 코로나 유행 시작해서 작년 봄에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자영업 쪽 그 당시 명예시장이 한 15분 정도 돼 있었는데, 재래시장 명예시장도 계시고요, 관광 명예시장도 계셨는데, 재래시장 명예시장이 요즘 우리 이 업체들이, 자영업체들이 죽을 지경이다. 전부 다 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손님이 안 들어와서 난리다. 이렇게 했더니만 관광 명예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거기는 좋겠어. 우리는 그나마 우리는 아예 외국인들이 전혀 안 와서 제로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이제 실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양극화입니다. 특히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 커피도 있지만, 주로 이제 관광 쪽에 하시는 여행, 숙박업, 그 다음에 문화, 레저, 이쪽은 거의 초토화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앞으로 그 생태계가 거의 무너진 그런 것이고요. 오히려 택배라든지 우리가 온라인 교육업체라든지, 어떤 바이오 산업이나 건강위생용품 이런 쪽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합니다. 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은 단단히 혹은 10% 초반 이러는데 우리는 25%나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특히 우리 이 코로나의 어떤 타격을 실감하고 느낀 게 아닌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명동에 있는 포스타워에 이제 사회적 3차 특별조사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명동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살펴보면 지금은 명동의 상권이 거의 초토화다시피 했어요. 거의 절반은 문 닫거나 수리 중이고, 안 그러면 문 열어놓은 것도 거의 손님이 없고 팔이 날리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은 발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온 노점상이 꽉 수백 개 노점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가 좀 그렇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좀 현금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떤 자영업 좀 비중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영업을 낮추는 것은 결국 일자리, 우리가 그런 기업이나 업체에서 일자리를 좀 어떻게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자영업 비중을 낮추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피해 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타격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업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주자는 그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일단 이것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2020년에 한 차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그때 30만 원인가요? 지원한 적이 있죠. 그때 다들 좋아가지고 고기, 저도 고기도 소고기 한번 국산 소고기를 사 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돈은 공짜 돈은 아니죠. 다 국민 세금이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사람들,
그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똑같이 준다? 저는 이것은 무상급식 개념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어디 특강을 하는데 좌장을 보신 대학 교수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니까 월급은 계속해서 그냥 오르고, 그런데 모임이 없고, 그 다음에 서울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올 일이 없으니까 교통비도 줄어들고, 또 모임이 없고 어디 외식도 줄어들고 하니까 소위 실질적인 가게 수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돈을 받아서 매우 찜찜해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좀 그렇다. 아마 제 생각에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시는 분들한테 재난지원금 20, 30만 원 주겠다? 그 사람 안 준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저는 곤란하고, 물론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를 최근에 해보니까 한 8% 정도의 국민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니죠. 나도 뭐 받고 싶다, 보편적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힘들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줘야 된다는 사람도 한 33%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공정하고 어떤 것이 진짜 정의냐,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면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는 이것이 재난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하는 그런 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감염병도 발생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최근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쯤 어떤 유형의 이 감염병, 팬데믹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02년도, 3년도에 이제 사스를 겪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 플루라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주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일정한 10년 혹은 7년 이런 식의 대유행하는 이제 이 감염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는 그것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2015년도, 그리고 최초로 발생한 게 201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이 전부 다 코로나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말고도 출혈열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에볼라와 같은 그런 치명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 한 1.5%, 이제 걸린 사람 중에서 이제 실제로 사망하는 비율이 이제 1.5%인데, 다른 나라는 한 2%, 뭐 2.5%까지 가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 에볼라는 한 50% 내지 90% 치명률이 높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감기라든지 독감과 같은 호흡기, 이 바이러스 같은 그 결합이 될 경우, 그렇게 결합이 될 경우는 엄청난,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몇 배 더 위험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제 거기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공조처제. 이번에도 이제 이 중국에서 우한에 시작한 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진 것들은 사실상 중국이 초기에 좀 정보 공개를 빨리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가 유행 시기를 늦추고 유행의 정도를 좀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조 공조 체계, 감시 체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코로나 유행 초반에는 이른바 K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모범 방역 국가로 꼽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시대를 맞다 보니까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선진국 등에 비해서
제때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 불만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난해 일찍부터 이제 백신의 중요성, 백신은 그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이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가서 치료제가 마치 게임 체인저인 것처럼 치료제만 개발되면 뭐 이 코로나19는 더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거든요. 지금 백신의 위력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고령층의 사망자 숫자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나 뭐 대만 혹은 일본처럼 그런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던 나라는 조금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 중에 하나를 좀 해소해주는 말을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전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조금 이것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그 전 세계가 하나로 좀 소위 해서 공평하게 이 백신이 보급돼서 그런 쪽에 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완전히 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맞고 방향은 좋고 저도 코로나 전쟁 책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부터 먼저 살아야 됩니다. 각자 도생, 각국 도생을 비판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기 나라가 안전하고 해야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후진국도 돕고 개발도상국도 돕고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백신 충분 확보 많이 접종률 높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만에도 보내준다, 다른 뭐 인도도 보내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내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강경화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각국 도생, 현실, 국제 현실 속에서 좀 치열한 뭐 이런 그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조금 고위 그 우리 정치인들이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이제 앞으로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잘하고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된 것은 거의 90% 오로지 국민들의 협조와 이 탓입니다. 소위 공동체 의식, 나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을 자제하고 그런 거죠. 아마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은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K-방역이 성공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좀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백신 주권 국가 이런 능력만 잘 갖추고 이렇게 하면 이 백신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 국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 시대에 그 시민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남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혹시 우리가 더 이건 좋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국가의 방역 정책을 잘 따라주는 거죠. 대다수가. 물론 일부는 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은 외국에 비하면 뭐 그것은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지난해부터 보면 아직까지도 일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 내지는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인포데믹이라는 정보 감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가장 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발달되어 있고 그것과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공중파 방송이나 정통 언론 일간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1인 미디어나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서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하는 과거에 뭐 접종 후에 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하더라, 뭐 많다더라, 뭐 물백신이라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 길바닥에 막 그냥 소독약을 뿌리고 건물 옥상에도 뿌리고 드론으로 막 뿌리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효과가 0.001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작년에 막 정치하시는 분들이 막 그 총선 때 막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근처에만 가면 무조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계속 마스크를 끝까지 끼고 한다든지 그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 그리고 뭔가 좀 어지럽다 그러면 좀 자기가 손품 혹은 이걸 회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거나 알리지 않는 자기가 정보 감염병의 소위 유포자,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안종주 박사님과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종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와 진단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단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